지금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심장부에서 전례 없는 균열음이 울리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시험 비행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출 가능성 역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이라는 조직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이 위기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경영이며 외부 경쟁이 아니라 내부 구조다. 1,000억 원대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나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KAI 내부에서 진행되던 스마트 플랫폼 사업을 전격 중단시키고 해당 사업에 관여했던 임직원들을 고발 조치로까지 몰아간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매우 무겁다. 특정 세력을 겨냥한 표적 감사, 그리고 이른바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인사교체가 단행됐다는 내부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K방산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었다. KAI는 민간 기업이 아니다. 동시에 순수 공기업도 아니다. 국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준공기업 구조 속에서 한국의 항공기 개발, 전투기 양산, 방산 수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해 KAI의 불안정은 곧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과 직결되고 KF-21의 신뢰성, 더 나아가 K방산 브랜드 전체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KAI에서 1,000억 원대 프로젝트가 정치적 논란과 함께 중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해외 파트너들에게는 위험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사태가 돌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KAI의 사장 인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은 KAI 조직 내부에 만성적인 불신과 피로를 쌓아왔다. 항공기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로드맵과 안정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주기의 사장 교체, 그리고 정권 변화에 따라 경영 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는 구조는 항공우주 산업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번 사태에서 특히 치명적인 부분은 경영 리스크가 실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폴란드 FA50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차손 논란은 단순한 외환 관리 실패를 넘어 KAI의 재무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자체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ESG, 평가 하락,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 그리고 300%를 넘는 부채 비율 논란까지 겹치면서 KAI는 겉으로는 수주 호황을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과연 이런 조직 구조와 경영 환경 속에서 KF-21이라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립과 개량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를 가르는 상징적 사업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KAI가 정치적 논란과 경영 불안, 내부 갈등에 휘말려 있다면 아무리 기술 개발이 순조롭다고 해도 미래는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1,000억 원대 사업 중단 사태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책임 소재와 구조적 원인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다음 타격은 더 큰 규모로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특정 임원이나 부서가 아니라 KF-21 전체, 더 나아가 한국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의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FNE KAI의 위기는 단순히 한두 건의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근본을 따라가 보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사장 인선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해 고착화된 조직 문화의 문제로 귀결된다. 항공우주 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전투기 한 기를 개발하고 양산 체계에 올리는 데에는 최소 수십 년의 경험 축적과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KAI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교체되는 구조는 KAI 내부에서 이미 하나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겉으로는 임기보장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사장이 중도 사임하거나 압박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다. 항공기 개발은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설계, 철학, 기술 축적, 인력 운용, 해외 파트너십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전략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전 경영진의 결정이 뒤집히는 구조라면 조직 전체는 필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문성과 무관한 인선이다. 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정치적 신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항공우주 산업의 수장을 맡는 구조는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 조직에 대한 이해와 대기업 경영 능력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더구나 항공우주 산업은 단순한 무기체계 운용이 아니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국제기술 규제, 수출 계약 구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분야다. 이런 환경에서 전문 경영 경험이 부족한 인선은 조직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구조는 조직 문화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외부에서 내려온 사장은 내부 인력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자신의 인맥과 기존 조직 문화를 이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그 결과 KAI 내부에서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가 강화되고 현장 기술진과 연구 인력의 목소리는 점점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 중 하나다. 기술 중심 조직에서 현장의 판단이 무시될 때 그 대가는 결국 품질 저하와 일정 지연, 그리고 예산 초과로 돌아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선 구조가 방산 비리 의혹과 결합되면서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이다. 과거 사장 재임 시절 제기됐던 분식 회계, 채용, 비리, 횡령 혐의 등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군 출신 인사들이 방산기업의 고문이나 임원으로 이동하며 형성되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외부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이 구조 속에서 KAI는 끊임없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때마다 기업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논란은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해외 파트너들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을 보지 않는다.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인지, 정치적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장기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한다. KAI 사장 인선 논란과 반복되는 경영 불안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잠식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다. 정치적 보상 인사라는 의혹이 반복되는 한 KAI는 언제든 같은 위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KF21과 같은 핵심 사업은 불확실성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인사의 공정성 논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FA50 수출은 한동안 K방산 성공 신화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어 왔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안정적인 성능을 앞세워 동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는 KAI가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이 성공 서사가 결코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수주 성과 뒤에는 재무 리스크와 신뢰도 하락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대규모 환차손이다. 폴란드 FA50 수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손은 단순한 외환 시장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방산 수출은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환율 변동은 예측 가능한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KAI의 재무관리와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손실 규모에 그치지 않는다. 환차손은 곧바로 경영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고 이는 ESG 평가 하락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반영되었다. 특히 지배구조 항목에서의 신뢰도 저하는 KAI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SG는 이제 단순한 이미지 관리 수단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방산 계약에서 점점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ESG 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파트너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KAI의 부채 비율 문제는 또 다른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섰다는 지적은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방산기업의 특성상 대규모 국가사업과 선수군 구조로 인해 일시적인 부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경영 논란과 지배구조 불신 속에서 제기되는 높은 부채 비율은 투자자와 해외 파트너 모두에게 위험 신호를 읽힐 수밖에 없다. FA50 수출 일정 지연 역시 K방산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폴란드로 수출되는 FA50 개량형의 납기 지연은 핵심 부품 확보 문제와 통합 승인 절차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KAI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납기 지연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 이는 계약 상대국의 군 전력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추가 계약이나 파생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남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KAI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은 기술, 가격, 납기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성과 신뢰도에서 결정된다. FA50이 아무리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신뢰는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FA50의 문제는 곧 KF21의 미래와 연결된다. KF21은 FA50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장기적인 사업이다. 만약 FA50 수출 과정에서 드러난 재무 관리와 일정 관리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KF21이라는 더 큰 프로젝트에서 그 위험은 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FA50 논란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에 대한 예고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K방산의 신뢰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KF21 사업은 겉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험 비행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기본적인 비행 성능과 기체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술 자체보다 더 위험한 불확실성이 조용히 누적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와 AI 파일럿 논란이라는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구조는 KF21 사업 초기부터 정치적 선택에 가까웠다.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수출 시장을 함께 개척한다는 명분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기대와 크게 달랐다.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개발 분담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문제는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당초 책정되었던 분담금 규모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금액은 여전히 납부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공동개발이라는 구조 자체의 신뢰성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분담금 문제가 KF21의 기술 이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동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어느 수준까지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 핵심 기술을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만약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KF21의 기술 주권과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와의 계약 분쟁이 아니라 KF21 전체 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다. 이와 동시에 불거진 AI 파일럿 논란은 또 다른 차원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의 실드 AI와 관련된 AI 파일럿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이다. 이 계약은 금액 규모 자체보다 그 방식과 배경에서 큰 의문을 낳고 있다. 직접적인 계약이 아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을 경유한 형태로 수십억 원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I 파일럿 기술은 KF21의 미래 개량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단순한 보조 시스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무인 편대 운용과 자율비행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전략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선택은 단기적인 편의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본 판단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외산 AI 파일럿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저작권과 로열티 문제다. 외산 AI 소프트웨어가 일부라도 KF21 체계에 적용되었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향후 수출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산 수출에서 기술 종속성은 치명적이다.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면 KF21의 가격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KAI는 해당 AI 파일럿 기술이 KF21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리스크를 자초한 선택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불확실한 파트너십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KF21이라는 국가 핵심 사업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개발이 아무리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KF21의 미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지금 드러난 문제들은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작은 균열은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균형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는 오랫동안 현대전장의 교과서처럼 언급되어 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이언돔이다. 아이언돔은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만능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 설계 철학은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하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핵심 시설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 로켓만을 선별적으로 요격하고 그렇지 않은 발사체는 그대로 낙하하도록 계산한다. 이 선택적 요격 개념은 비용 효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아이언돔이 주목받은 이유는 높은 요격 성공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한 안보 환경에 정확히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단거리 로켓과 박격포, 드론과 같은 저가 무기의 대량 발사라는 특수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위협을 고가의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이언돔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아이언돔의 한계 또한 분명히 보여주었다. 대량의 드론으로 방공망을 교란한 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는 복합 공격은 아이언돔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때 이스라엘은 상위 방공 체계인 에로우와 데이비드 슬링을 함께 운용하며 다층 방어 개념으로 대응했다. 즉 아이언돔은 독립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방공 체계의 일부로 기능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방공 시스템이든 전투기 개발이든 핵심은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아이언돔은 단거리 위협에 특화되어 있고 에로우와 데이비드 슬링은 고고도와 장거리 위협을 담당한다. 각 체계는 서로의 한계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그 전제 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어느 한 체계라도 정치적 판단이나 단기 성과에 의해 왜곡된다면 전체 방어 구조는 쉽게 균열을 일으킨다. KF-21 역시 마찬가지다. KF-21은 단독으로 모든 임무를 해결하는 만능 전투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 공군 전력 구조 속에서 특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공중 우세, 정밀 타격, 무인기와의 협업, 그리고 향후 확장성을 염두에 둔 개념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그림이 정치적 이해관계, 불안정한 경영 구조, 불투명한 기술 도입으로 인해 흔들린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성능 논란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이언돔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선택과 집중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명확히 정한 뒤 그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략적 일관성이다. 반면 지금 KAI와 KF-21을 둘러싼 상황은 너무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개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AI 파일럿 논란,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불신이 서로 얽히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흐리고 있다. 벨은 아이언돔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보완하는 체계를 동시에 발전시켰다. 반대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기술적 성과만 강조하는 접근은 언젠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KF-21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형 전투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먼저 그 기술을 떠받치는 구조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언돔의 교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마주하게 될 경고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를 하나로 묶어보면 결론은 분명해진다. KF-21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시험 비행이 성공하고 기체 성능이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해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항공우주 산업은 기술과 동시에 경영, 안정성, 지배구조, 국제 신뢰도가 함께 움직이는 영역이다. 이 중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전체 시스템은 급격히 흔들리게 된다. KAI를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 반복되는 경영 리스크,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 대가는 장기적으로 훨씬 커질 수 있다. KF-21은 단순히 한 기종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한된 기술 자립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이런 핵심 사업이 정치적 변화와 내부 갈등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 신호는 해외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감지된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는 신뢰가 곧 성능이다. 아무리 가성비가 뛰어난 전투기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 구조가 불안정하고 장기 계약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선택받기 어렵다. FAO10 사례에서 드러난 환차손과 납기 지연 논란은 KF-21이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의 예고편일 뿐이다. KF-21은 개발 기간도 길고 후속 개량과 파생형 개발까지 포함하면 수십 년에 걸친 사업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단기 성과 중심의 사고로 관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인사 문제, 사업 중단 논란,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하나하나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나 표적 감사로 비춰서는 안 되며 동시에 흐지부지 넘어가서도 안 된다. 명확한 기준과 책임 구조를 세우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는 다른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또한 KAI의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구조 속에서도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KAI는 계속해서 정권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인재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 감각을 갖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KF-21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의 위기는 실패의 징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기술적 성과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 기술을 지탱하는 경영과 제도를 함께 정비할 수 있다면 KF-21은 한국 방위산업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KF-21은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기록한 채 구조적 한계에 발목 잡힌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선택이 곧 미래를